네, 1월 24일 월요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진시황이 아니라 찐시황입니다. 자꾸 진시황 떠올리셔가지고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죠? 정말 역대급입니다. 이 정도면. 지난주도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오늘 눈으로 나오는 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주식을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얼만큼 투자자들이 이런 실망을 하는지에 대한 거가 시장에서 녹아나니까 그것들이 좀 가슴이 아픈 거고요. 일단 시황이니까 오늘 시황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오늘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일단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일단 오늘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가 42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는 2792포인트. 우리가 2790에서 2800포인트를 PBR 한 배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적으로 PBR 한 배를 깨면 그 깨는 그 구간은요, 강렬하고 무섭습니다. 그렇지. 예. 저는 무섭게 많이,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겪진 않아요. 저도 10번 이상 겪으면서. 그런데 그 겪었다가 올라올 때는 또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생각들이 강렬하냐면요, 그 전까지 깬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깼기 때문에 일단 시장 충격이 매우 셌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래소가 42포인트 빠졌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7포인트. 그러니까 거래소는 1.5% 정도 빠진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가 빠진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빠졌네. 맞습니다. 저기 장중에 3% 이상 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빨리 빼서 반등이 크게 나와라. 오히려 이렇게 줄줄줄줄 시장이 흘러내리기만 하니, 그런지 벌써 3주 됐거든요. 그렇죠. 예. 3주 됐으니까는 지친다. 증권사 직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치게 할 때쯤 한 번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산소호흡기를 꼽듯이, 직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꼽듯이 한 번씩은 시장 반등을 줬었는데, 적어도 이틀 연속의 반등을 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던 하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종목도 종목인데 수급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 화면 보면서. 지금 뭐 종목이 의미 있겠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부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살지를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정화되면 살 건 널렸거든요. 일례로 지난주 목요일날 코스닥이 2.6% 하루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제가 종목들을 쭉 돌려보니까는 살 거 투성이더라고요. 요거 시장만 안정화되면은 5%가 뭡니까? 한 10%에서 15% 정도는 한 방에 먹을 종목들이 이틀 만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금요일 날만 시장이 안정화되라. 그러면은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도 뺐고 오늘도 이렇게 뺀 거죠. 뺐는데 세게 뺐죠. 세게 뺐어요. 특히 오늘은 더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은요, 기존에는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돌 때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스닥 선물이 장중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나스닥 선물이 빠져서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안 좋았었던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 자체의 문제. 내부 리스크입니다.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내부 리스크는 제가 조금 있다가 시계열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엔솔이거든요. 그렇죠. 네. 수급 문제. 그리고 엔솔을 사기 위해서 미리 만드는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항상 증권사 직원 입장인 저는 이런 시즌에 반전 포인트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와서 늦지 않았고 오늘 나와서 늦지 않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반전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밀어버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매우 실망이었던 하루. 특히 나스닥 선물이 장중 1% 넘게도 플러스가 됐었었는데
이거를 감아오지 못하고 심지어 해외 증시는 대만 같은 경우도 플러스, 일본도 플러스.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리아만 금리 인상하나요, 미국?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여지없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플레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플레이 여기 잠깐 화면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4,300억을 현물로 매도를 했는데요. 선물을 7,800억 때렸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3,400억, 900억 이런 식으로 다 때리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기관들은 샀습니다. 그러게요. 예, 샀고 산 주체는 금융투자가 좀 샀거든요. 7,800억 정도. 이게 오늘 기관들이 샀다 하는 것도 작년 12월 달은 그래도 금융투자가 사니까 지수가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금융투자 수급은 나갈 수급이거든요. 또 항상 단기 매매 플레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에서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아요. 프로그램 매수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선물 매도를 하면 그거에 대한 해치 플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이 수급은 또 마이너스 수급으로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오를 때 이런 식의 기관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 세게 올렸어야 되는데 빠질 때 들어왔으니 내일 시장이 반등이 예를 들어 나온다면 또 물량이 또 물량이 나와버리면 지금 기초 체력이 매우 부재한 우리 코리아의 시장의 특성상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까지는요 미국 선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홍콩 지수랑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홍콩 지수가 밑에서 반등이 나올 때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오늘 이제 막 보시겠지만 쟤네들은 나와서 뭐 하나 오를 거리만 찾는다고. 예. 근데 지금 그만큼 절박한 시장이 맞습니다. 뭐라도 하나 단초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단초가 잡힌다는 표현은 뭐냐면은요. 지수가 올라야지 잡힌 거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오늘 시장에 도는 얘기는 대표님 기억을 해보시면 명절 전주에는 항상 지수가 좋지 않았다가 그렇죠. 장이 좋지 않았다가 명절 전날부터 장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명절 전에 명절을 앞두고 출금을 하려 하면 이 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요일부터 쉬니까는 금요일 전이면 수요일까지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은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까지 시장을 뺐다. 뭐 이런 식의 여태까지 명절 전에 장이 안 좋을 때 그랬고 막상 명절을 다녀오면 그 전에 뺐던 시장은 오히려 좋았었다가 최근에 학습 플레이였습니다. 지금 모든 명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월요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명절 앞두고 팔 분들은 또 파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악재가 나오는 이게 악재를 찾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찾아다니는 모습. 시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 저도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악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지? 왜냐면 외국인 선물, 외국인들만 욕하기에, 엔솔만 욕하기에는 저도 이제 미천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풀어주는 마켓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은 아 정말로 내부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시장이 그런 자리에서 심지어 오늘 해외 증시, 아시아 증시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이 장중 1% 이상 플러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거다라고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시장 참여 내일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오늘 장중에 돌던데 내일 이제 코스닥 반대 매매 그렇죠. 아마 나온다고 하고 저도 이제 오늘 만약에 싸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평소 시장이었으면 종가에 담습니다. 평소에는. 근데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지금 보니. 내일 반대 매매가 명약 관화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증권사 직원인 저는 영업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신용 담보 부족 나오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4시에 출발하는데요. 그 증권사에 4시에 나오거든요. 아, 새벽? 아니요. 낮 4시에. 아, 오후 낮 4시에. 장 끝나고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고객들의 투자자의 종가를 가지고 신용으로 나눈 걸 담보 비율을 얘기를 하죠. 평가금을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예를 140% 이렇게 떨어지면 다음날 담보를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보 부족이 나온 투자자분들이 오늘 급증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 제발 담보 부족 나오는 투자자분들은 없어라 하지만 꼭 시장의 끝 단에서는 담보 부족 나오는 분들이 나오고 그분들께서 장 중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 보기 싫으니 담보를 관리해야 될 때 박 차장이 전화 좀 다오. 이거 못 보겠는 거죠. 그렇죠. 예. 무서우니까. 네, 못 보겠는 계좌가. 거죠. 특히 신용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신용을 해서 남아 있으신 분들은요, 대표님, 진짜 강단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반등 없이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수익이 난 분들이 물론 특출나신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펀드라든지 자문사라든지 그 계좌 수익률을 보잖아요.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진짜 좋지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플러스 난 몇 개의 그 펀드나 자문사가 있으면 작년 말 플러스면은요 6개월 전에 낸 게 아니고 작년 초에 낸 겁니다. 초에 낸 거가 누적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보니까는 평소보다 한 2배 이상이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내일도 조금 그 물량 반대 매매 회피용 물량이 되고 혹은 담보 부족을 막지 못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내일도 나올 것 같으니 일단은 기분 좋지 않게 일단 마감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매매 물론 이제 내일 그나마 싸게 그걸 네. 또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많지가 않다 보면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고 사실 거기서 투심이 더 악화가 되면서 내일 시장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이 반대매매 대신 또 반대로 반대매매의 어떤 양을 보면서 이제 바닥이야 이걸 좀 감지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내일. 일단 이럴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는 게 맞고요. 잠시 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요게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발표를 하는 신용거래융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용 금액이 20조다, 30조다 얘기하는 그 자료입니다.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지금 오늘 1월 2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24일인데 오늘 거는 내일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 날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22조 9,400억이었거든요. 그 전주에는 23조 1,700억. 그리고 물량이. 1월 초에는 23조. 그 신용 물량이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안 줄었습니다. 그러게 거의 뭐 비슷하네요. 예, 뭐 2천억 차이니까 얼마 차이 없다고 보고요.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거는요. 요게 지금 투자자 예탁금인데요. 좀 자료를 보시면 저기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엔솔 청약 전에 14일 날 65조였거든요. 65조였는데 엔솔 청약하러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식계 청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9조가 는 겁니다. 74조. 였다가 지난주에 환불금이 들어왔고 엔솔로 청약이 나갔었잖아요. 나갔었는데 54조로 훅 꺼진 거예요. 딴 데로 빠져나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을 때는 53조 8천억이었거든요. 네. 이 자료는 오늘 오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1월 21일 보이시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4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장을 싸게 보고. 정확하십니다, 대표님. 이게 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자료를 못 봤어요. 왜냐면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요거를 제가 오늘 장중에 이게 좀 아까도 이제 미천이 제가 드러났다고. 그리고 말거리를 찾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낮에 12시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요즘 계좌 트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어. 안 하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싸다고 이제 많이 떨어져서 좀 사볼까 하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게 근데 데이터로 저게 나오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내일 열어보면 또 달라질 겁니다.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다가 또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금요일 지나서. 근데 일단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예탁금은 74조다. 하루 만에 그래도 20조가 는 거다. 야, 엄청 는 거죠, 저게. 20조. 이거면은 대표님 그 70조에서 54조, 16조 빠진 것도 드라마틱한 수치인데 53조에서 74조 된 것도 드라마틱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거는요. 어느 누구는 굉장히 큰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어느 누구는 진짜로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때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거의 마지노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긴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그러니 지금 재작년 코로나 때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3월 달이죠. 그 3월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가려고 택시를 타면은 제 방송국에서 내리잖아요. 맨날 내릴 때만 택시기사님이 삼성전자 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과연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섹터로 주식이 들어올지 물론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엔솔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전 포인트를 또다시 재작년 3월 달에 들어왔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일단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온 20조, 물론 이제 뭐 또 내일 수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새로 들어온 그 돈의 성격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들의 돈이냐. 처음이 역시 주식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돈이냐 아니면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재미 보고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온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코인 투자자분들이 나갔다가 코인을 손절치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자금이라면 아마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근데 그 자금의 성격들이 이렇게 큰 돈인데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진 않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종목을 요즘 잘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안정화되고 나서 찾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시장을 봤던 것처럼 살게 널렸을 겁니다. 진짜로 눈 감고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시기를 언제 타진할 수 있을지 원래는 지난주에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수급 때문에 밀리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때로는 디커플링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미국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그리고 미국 시장이 상승 반전이 돼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단 미국 시장도 지금 워낙 그 노이즈가 많잖아요. 뭐 올해 금리 인상을 7번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몇 프로 15%인가 얼마 빠질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단 미국 시장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은 아닐까에 대한 고민. 이거를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펀더멘털은 실적을 확인하면 펀더멘털 이슈는 사라지게 되고 혹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 펀더멘털 이슈가 다시 크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넷플릭스가 정확하십니다. 20% 빠진 이유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넷플릭스가 빠진 이유였고 이번 주가 정말로 저도 긴장이 되고 그런 이유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 애플 다 발표합니다. 아, 페이스북 주식 들고 있는데. 다 발표해요. 제발 아까 제가 투자자 예탁금 화면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은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넷플릭스 지난주 뭐 테슬라도 그 리비안이 진짜 많이 빠졌죠. 그렇죠. 로시드 모터스랑 리비안, 그러니까 갓 성장한 진짜 성장주들. 정말로 작년에 핫하고 따뜻했었던 종목들이 가장 크게 더 많이 빠졌거든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일단 빠졌다 치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전통의 그런 키 플레이어들. 우리가 빵 주식이라 얘기를 하죠.
빵 중에서 N은 빠졌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빠졌으니까는. 그러면 페이스북, 애플 이런 종목들이 발표를 할 때 시장의 우려를 잠재워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 시즌에 붙여서 미국 FOMC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FOMC 회의가 있죠. 예, 같이 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발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영을 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 2016년에서 2017년 넘어오는 버냉키 시절의 금리 인상 첫 시즌 있잖아요. 그때 나스닥이 저도 이제 주봉으로 좀 살펴보니까는 딱 20% 부러졌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고점 대비 15%, 16% 빠졌거든요. 그 여기서 3, 4%더 빠지면은 그때랑 비슷하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때랑 지금은 같을 수가 있느냐. 그죠. 왜냐면 주가 밸류 자체가 아직은 상당히 높지 않냐. 정확하십니다. 예. 미리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때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그 전에 20%가 지금은 추가적으로 15%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우리 시장 오르지도 않고 미국 시장이 미리 빠졌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그때 기억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금리 인상을 미리 하고 나서 올라오는 시즌부터는 주가가 밟고 올라왔고요. 나스닥이 20% 부러질 때 코리아 같은 경우는 10% 언더로 부러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뺐었다 이거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지금 아까 뭐 7번, 6번 얘기도 하시지만 50bp 얘기도 나오거든요. 한 번에 50bp를 0.5% 인상하고 혹은 1월 달에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3월 달이 아니고 첫 금리 인상을 이번 FOMC 때 발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설까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25일 FOMC 전까지 연준 인사들은 원래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게 룰이거든요. 그렇죠. 말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뭐 글로벌 IB의 유명한 전략가분들이라든지 미국에 월가에 있으신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럴까요? 쪼쟁이들. 예. 공매도 치는. 예.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팽배히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너무 조금 급하지 않나? 혹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2% 올린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올리는 거죠. 인플레이션 워낙 안 잡히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즌은 막상 연준이 발동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이제 지리적인 리스크, 러시아랑 분쟁 부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가 또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가 상승의 가장 큰 트리거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트리거는 유가인데 유가가 지리적인 리스크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먼저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명한 매크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적어도 제 경험적으로는 미리 선반영을 한 시장이라면 적어도 시장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나왔을 때는 그거는 반등이 나왔었던 건 맞습니다. 응. 그래서 그것이 발현되는 시점이 이번 주 목요일 27일 엔솔 상장과 맞물려 있는 주기 때문에 그 시즌을 어떻게 넘기는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혹은 내일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반등이 네.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내일장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어떤 반등의 상승의 시작이냐 아니면 일시적 반등이냐. 왜냐면 일시적 반등이면 우리가 이때 물량을 좀 또 덜어야 되잖아요. 일단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인 반등의 차이는요. 추세적 반등은 올라와 봐야 추세적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네. 이제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까지는 낙폭 과대주들을 단타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낙폭 과대주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고 못 파는 그런 주식이 될 거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 전에 좋았었던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식은 아마 오늘 플러스 난 주식일 겁니다.
오늘 플러스 난 주식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시설 투자 공시를 한 심택과 같은 PCB 업황이고요. 오늘 강했던 게. 그리고 주말 사이에 모 증권사에서 좋다라고 보고서가 나온 스크러버. 그러니까 소부장 안에서 스크러버를 하면 유해가스 저감 장치. 원래 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OP 마진이 좋아져서 지금 싼 밸류를 비싸게 해도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크러버 업체인 두 업체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할지 이 두 개가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말씀을 싶은 거는 지난주에 제가 지금 장 반등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센 거 하나만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 PCB 중에 찍으세요. 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지 마시죠. 왜요? 장이 부러지면 그것까지 부러집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지금 심플한 논리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여태까지 돈을 많이 벌었던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추세 추종 매매를 했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는 잘 사서 빠지면 손절을 치고 올라가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종목들은 손절이 나가지만 몇 개 들고 있었던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은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돈을 많이 수익을 많이 내면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주식이 지금까지 강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린 투자자분들이 얘기하기는 센 거 하랬어. 그죠? 그 시장 직전에 좋은 거 하랬어 하는데 이 좋은 걸 했었을 때의 오류가 최근 한 3-4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걸 하면은 시장이 꺾였다 올라올 때 좋은 거가 더 오르고 안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덜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은 것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아마도 낙폭과대 업종을 추려서 거기서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소위 단기 매매 떨어졌을 때 샀다가 올랐을 때 뭐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간불 들어올 때 샀다가 그날 빠지면 또 걱정해서 손절을 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매매를 못 하실 거면 안 하셔야 된다. 그게 맞게 되는 거고. 저희 증권사 레포트 어제 좀 보니까는 낙폭과대 업종을 좀 뽑아봤더니 이런 거죠. 뭐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미디어 교육,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화장품, 의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뭐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낙폭과대라고 표현하는 낙폭과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빠진 거 가지고 낙폭과대 아닌 게 없어. 네, 낙폭과대 아닌 게 없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적이 좋아서 잘 버텼던 PCB도 애매한 거고. 네. 그리고 낙폭과대인 종목도 왜 낙폭과대겠어요? 안 좋으니까 낙폭과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제 개인적으로 PD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ETF, 레버리지. 시장을 내가 다 쫓아가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한 업종 나왔다 그 다음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시장은 반등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종목을 잘못 찍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든 혹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있으면 코스닥 레버리지든 그런 것들로 꾸려서 하는 것도 일단 지금 당장 내일 반등이 아니고 내가 반등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 지금 그런 레버리지 매매하실 거면은 그 ETF 교육 받으셔야 되거든요. 1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공부하자 그 다음 시장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건데요. 막상 올라오기 시작할 때 내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 살라고 했는데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기타 내가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면 어떨까 이런 시간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미리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 네,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가 참 중요하긴 해요. 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사실 또 목요일 날 27일 날 몰리잖아요. 네. 27일 날 일단 FOMC 회의 거기에서의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엔솔도 그때 상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가 그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호재가 될 것이냐, 이건 가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시장이 우리가 요즘 그 뭔가 기업들이 증설을 하고 이러면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인텔이 지금 24조 투자를 맞습니다. 예. 파운드리 쪽에다 하는.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미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좋아지는 호재로 봐야 될 것이냐, 인텔의 어떤 이런 말로 인해서 오히려 악재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좀 헷갈리는 거라. 일단 인텔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마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선 무조건 호재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소부장 업체들도 팍팍 움직였습니다. 장비 업체들이야 뭐 이제 일이 막 밀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근데 장비 업체 다 빠졌거든요. 그만큼 호재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7일 날 삼성전자가 아마 장 시작하기 전후부터 사업부별로 팍팍팍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뭐 반도체 사업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시장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억누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원래 그 다음 분기 가이드를 발표할 때 매우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예비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시장을 몇 번 누른 적은 봤어요. 근데 그 확정 실적 발표하고 다음 분기 가이드를 발표를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시장을 억눌렀던 기억은 별로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나 이슈만으로는 시장을 억누르기 어려울 것 같고, FMC도 이미 그 이슈 때문에 미리 뺐고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엔솔입니다. 엔솔이 얼만큼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아마 시장의 결론이 날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들 뭐 해봐야 몇 주 못 받았으니 네네. 시초가 공략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날. 일단 엔솔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엔솔은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주말사에 나온 그 증권사 자료인데요. 엔솔이 주요 지수에 편입을 할 겁니다, 아마. 편입을 할 거고, 작년에 카벤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이런 큰 대여급들이 상장을 할 때 주요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기 전에 미리 종목들이 땡겨서 올렸고요. 네. 그리고 지수가 편입이 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 혹은 당일날 미리 땡겼던 수급 이벤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2월 9일날 보시면 2차전지, 그러니까 테마형 2차전지 ETF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추정 유입 자금이 있고, 그리고 2월 14일날 또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0일날은 코스피 200 편입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벤트들을 합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1조 2,59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편하게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정도만 되면은 그래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런 이벤트를 알고 액티브라는 다른 시장 참여자가 미리 그 종목을 산다라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월 중순 정도 MSCI 끝나야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끝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2월 중순 정도부터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2월 9일 날 있었는 이런 2차전지 지수를 볼 때 왜 2월 9일이냐가 중요할 거예요. 2월 9일은 그 지수가 새로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7영업일 이후부터 ETF에서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라고 가능한 거고, 아마도 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그래서 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편하게 LG화학이 빠지고 엔솔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엔솔이 들어가는데, 그럼 기타 다른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팔지 않을까, 혹은 더 사지 않을까 이런 건데 더 살 확률은 적습니다.
이미 캡으로 다 상한선가 왔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마도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의 엔솔과 같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이디어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1월 27일 날 처음 상장을 할 때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얼만큼 엔솔을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얼만큼 팔까? 이거 시작해서 근데 이거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미리 팔아놨다라는 하우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예. 혹은 그때 피어그룹 종목들,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로 미리 사놨기 때문에 그때 팔고 그 종목으로 엔솔로 갈아탄다라는 하우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론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를 추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특히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 이벤트 끝날 때까지. 그것이 스마트 머니가 됐던 혹은 외국인 투자가가 됐던 그래서 그거를 잘 넘기는 게 일단 저는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2차 전지 소재주가 좋은 어떤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물적 분할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성 배터리, 세트 배터리 네. 업체들의 약 부진, 네. 주가 부진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 사고 싶은데 대신 대안으로 소재주를 샀던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엔솔이 왔으니 여기로 이제 탁 들어오려고 하니 그러면 2차 전지 소재가 됐든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뭐 카뱅이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지금까지 많이 빠져있는 그 종목의 밸류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 상장할 때 오버밸류로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밸류로 찾아간다는 전제가 지금까지 맞았다면 그건 시장의 원칙이거든요. 맞았다면 처음에 편입할 때 엔솔 편입하고 다른 종도 같이 편입하고요. 그리고 그 ETF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입금이 되고 수급이 더 붙습니다. 그렇지. 드디어 2000년이 가나. 그러는데 며칠 가다가 엔솔이 비싸진 거예요. 얼마에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비싸져가지고 파는 외국인들이 나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 확약되는 물량들이 나오는데 또 1개월 후에 확약되기 며칠 전에 또 공매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코스피 200 편입 같은 경우 3월이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공매도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코스피 200이 돼야지 공매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기간 동안에 쭉 땡겼었다가 그 이후에 원래 밸류 찾아가려고 떨어질 때, 팔 때 ETF 그 2000 ETF 수익률은 떨어질 거고 엔솔만 파는 게 아니고 ETF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3월 갈 얘기는 3월 달까지 제가 계속 나올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고 지금의 당면한 시장을 얼마큼 빨리 시장이 안정화되느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걱정입니다. 그 3월 달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악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결국 이제 원론적으로 올라도 좀 일시적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그런 반등을 통해서 정리하고 당분간 주식을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또 보면은 그 이경민 팀장도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1분기에는 좀 어렵게 보지만 결국에는 뭐 또 상승할 거라고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시장을 떠나기도 그렇고 참 어렵단 말이죠.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기 현장에 참여하는 제 입장에서의 논리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을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잘 샀어요, 내가. 잘 사서 한 10% 빠지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한 35% 정도 빠지는 순간부터 이제 못 견딥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500원에 매도를 쳤다 칠게요. 그리고 매도를 친 이유는요, 시장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을 때, 지금 같을 때 매도를 칩니다. 치고 매도를 친 개인 투자자분은요, 얼마에 다시 들어올까요? 6,500원에 매도를 치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8,000원 이상 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을 논하는 반전 포인트들은 5가지 악재가 있으면 악재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툭툭툭 올라왔는데 시장을 그때 겁나서 떠나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5개가 다 해결되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 그 견해는 서두에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지금 떠나면은 3,000포인트 돼서 들어옵니다. 정말로. 종목을 10,000원짜리를 6,500원 손절을 쳤으면 정말로 심하신 분들은 9,000원에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어려울 때 도망치면 그 이후엔 절대 못 붙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거든요. 당연히 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낙폭과대든 혹은 기존의 주도주든 매매를 좀 짧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막상 이 중간에 끊어칠 때 수익률이 있잖아요, 대표님. 별로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왜냐하면 오래 못 들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가지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원래 정말로 생각했었던 산업, 그 산업을 싸긴 싸거든요. 그렇죠. 싸면은 분할 매수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은 안 건드려야 됩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건 이미 있거든요. 그거 하든지 아니면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 플레이죠. 매매 플레이 해야 되는데 그 매매 플레이가 저는 지금 추천은요. 한 주라도 10만 원이라도 지금 해놔야 다음 하락장 때 내가 이게 기계적으로 습득이 되고 혹은 그 다음에 또 무분별하게 안 하게 되니까 또 3,000포인트가 또 사게 되고요. 나온 김에 좀 미리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주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약세니까 현금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뼛속까지 개인 투자자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논리냐 이겁니다. 왜냐면 그럼 3,100일 때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왜 그럴 때 현금을 늘리고 해라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의도는 있습니다. 주도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법칙이 최근 3, 4개월 동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주도주가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주도주가 없는 거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은 다시 2,900, 2,950 가야지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리밸런싱을 해도 늦지 않고요. 그때 타더라도 이미 너덜너덜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다른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말로 제가 이제 진짜 큰 부를 이룩한 개인 투자자는요. 신용 풀로 매매를 하는데 곁다리는 주식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다 주도주. 예, 빠질 때 다 팔아버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주도주로요.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존 이만큼이 갖고 있는데 이거 손절 아닙니까? 얼마 못 사요? 얼마 못 사잖아요. 그렇죠. 예, 현금이 적어지니까 손절을 쳤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삽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저도 이제 시장에 꽤 오래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시장에는 틀리구나라고도 느낀 거예요. 안 되면 지금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좀 회복할 때 그때 현금을 조금씩 만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 올리는 거 어려웠을 때 막판에. 네. 근데 이제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리밸런싱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주도주를 할 것이냐, 지금 센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리밸런싱 하느냐 하는데 그 섹터를 고르는 데 앞서서 내가 그 산업을 얼만큼 스터디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시장은 제가 보기엔 조금씩 흔들리긴 할 거거든요. 계속 하는데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못 버팁니다. 어설픈 스터디 가지고는. 그렇지.
못 버팁니다. 아마도 또 나쁘다고 할 거예요. 그 섹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좋았던 섹터가 갑작스럽게 공장에서 불이 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지 에코프로비엠 네. 갑자기 불 나고 효성 뭐죠 거기도 또 네. 불 나고. 그러니까는 이게 악재는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월달에 이렇게 악재가 많이 쏟아지는 건 정말 드문 일 제가 아니에요? 손으로 꼽아보니까 한 20개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네, 오스테인 임플란트 아 시작해서 1월달에만 네, 뭐 바이오주만 지금 2-3개 지금 부러져 있고요. 오늘도 하나 또 부러졌고요. 또 신라젠 신라젠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개가 넘는 겁니다. 근데 그 20개 중에서 하나의 재료 있잖아요. 악재 있잖아요. 그 악재가 정상적인 시장에 나왔을 때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큰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맞습니다. 예전에 제약바이오 막 매매할 때 한미약품이 뭐 하나 딱 미끄러졌다 했을 때 저는 퇴근을 못했어요. 제약바이오 무너져 한 번에 무너져 버리니까 안 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죠. 그러니까는 그런 악재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건설주 지금 얼마나 쌉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지난 연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여기 1월 초에요, 대표님. 성장주 어렵다. 성장 빠져 있긴 하지만 그 성장주가 막 빠지고 있는 시즌에 그나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곳은 건설주다. 이유는 싸기도 하는데 대선 시즌과 겹치고 그렇죠. 모멘텀이 있으니까. 모멘텀이 있으니까 건설주를 하자 해서 제일 싼 주식이 디모 주식이었거든요. DL. 네. DLENC. 그리고 그 주식은요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주식이었습니다. 변동성이 7% 8%였어요. 건설주 대형주 치고 그럼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살아남을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이 부러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터지면서 다 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트리거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작을 했고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없었으면 DLNC가 그런 공진이죠. 조금 흔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네. 서울 포레스트. 예. 그런 게 흔들렸음에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7% 빠졌거든요. 현대산업개발 이슈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흔들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후에 뉴스가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현대산업개발 이슈가 있으니 뭐 콘크리트도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뭔가 이제 관리도 엄격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늘어나니까 건설주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이건 뭡니까? 후에 나온 뉴스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는 건설주만 이렇게 느꼈지만 지금까지 주식을 하다 보면 엔터에서도 또 갖다 붙인다. 뭐에서도 갖다 붙인다. 이거를 느끼셨으니 이게 지금 시장의 코리아의 가장 큰 문제고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오늘처럼 시장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즌에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막상 내용을 찾으니 엔소리고 물적 분할하니까 또 승질이 나고 그리고 기계적인 패시브 수급 때문에 빨려 들어갈 걸 알고 액티브가 미리 사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기관 투자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예. 그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죽겠다고 합니다. 저 지난주에 통화 많이 했거든요. 죽겠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야죠. 거기는 뭐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니까. 딴 거 팔고. 근데 욕만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제도를 제거 고칠 수는 없고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승질만 나다가 오늘 좀 장이 또 반등도 안 나오고 낮선물도 1% 플러스네 이러면 이게 제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주린이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 있자니 이제까지 손실 본 걸 정말 다 확정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있자니 안 좋은 거면 이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고 주식 투자에서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댓글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돈 벌려고 왔다가 그러니까 저 전에 그 의사 정신과 의사 분을 만나봤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가 요즘 그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 결혼 준비금으로 같이 모아놨던 돈을 잠깐 집 사기 위해 준비한다든가 결혼 자금으로
운영하던 돈을 갖다가 잠깐 주식 투자해서 맞습니다. 불리겠다고 들어왔다가 그냥 박살이 나서 파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라.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제가 저번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저번에 상담이 와가지고 그 전세 자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꽤 많은 금액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의뢰를 하시는데 제가 거부했거든요. 원래 목적 자금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할 중요한 자금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이번 기회에 목적 자금으로는 저 여유 자금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자신도 민망해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과거 사원 때 큰 손실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그때 선배님들이 뭐 그랬냐면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되니까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도 못 자고 어렵고 이럴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잘 풀어야 됩니다. 예. 그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을 해소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왜냐면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돈 뭐 얘기하면 그 피 같은 돈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지금 막 공중에 떠 있으니 그 날렸다고 생각해봐. 모으려면 그게 몇십 년 걸려야 되는 그럼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불안감과 초조감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일단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어쨌든 그런 뭐 10번 이상 겪어보셨으니까 네네. 이런 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요. 차라리 제 돈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고객 돈이 깨져 있는 거 눈을 보는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더 네.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단 저는 주말에 잡니다. 주말에 자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려 하는데 이게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는 봅니다. 봐서 그 풀리는데 제가 여태까지 보셨던 몇 분들을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솔직히 이제 뭐 IMF라든지 혹은 금융위기를 겪으셨던 분들이 지금 하락을 보면 이 정도까지 그러냐 웃으시거든요. 그럼 짜증은 내세요. 근데 그때 제가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정말로 그냥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걸으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근데 그분이 지금 꽤 많은 자산을 이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걷는 분, 등산하셨다는 분,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는 정말로 많더라고요. 음악 들으신다, 증권 방송을 본다, 혼자 욕을 한다, 뭐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위에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 분 없거든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매매 방법, 종목도 내한테 맞는 종목이 있고요. 근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내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렇게 좀 떠들면 좀 풀려요. 떠들면.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랑 얘기하고 하면 풀리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그렇죠. 거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예.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도 그렇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지금 기회에 찾으면 왜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하면서 앞으로 하실 건데 이런 경우 몇 번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찾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우리 저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그 공포심 이게 처음 겪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네네. 그러다 보면 정말 더 큰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주식이라는 네. 건.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여튼 대응 논리, 시나리오 같은 걸 한번 그럼요. 생각해 보는 거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네. 이것도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먹는 분도 있고. 아 그리고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이럴 때 라면 드시거나 야식 먹으면 안 된다. 아니요. 그 이제 주식이 많이 깨져 있다고 싼 음식 그치. 나 돈도 네. 못 벌고 네. 돈 날렸는데 네. 애끼자. 편의점에서 이제 그 삼각김밥만 드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더 맛있는 거 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썸네일 할까? 삼각김밥 드시지 말고. 예, 좋습니다. 갈비탕 드세요. 아니 근데 저도 이거 동의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힘 빠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면은 일단 몸도 안 좋아.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은 생물 같아가지고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그 어두운 기운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뜨뜻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소설을 보든 아니면 네네. 그럼 천천히 한 2-시간 앉아서 천천히 먹다 나오거든요. 좋죠. 예. 하여튼 자신만의 방법 찾으시고 우리 저 박현상 차장님은 네.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저는 신나게 얘기를 하고 한숨 푹 잡니다. 그냥 그 정도로? 네네. 돈 안 드는 방식인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상승 반전 기대해 보고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거에는 끝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지금 이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나봐야 또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걸 깨닫게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이 빠졌고 여기서 더 빠진다 한들. 맞습니다. 네. 그 10년 주기설 있잖아요. 그 코로나 같은 큰 쇼크는요. 일단 10년에 한 번씩 거의 왔는데 작년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비투. 네. 좀 그 성격이 안 좋은 그 아, 자금들 그럼요. 예. 이런 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23조 큰 거죠. 그럼요. 신용 물량. 네, 하여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마음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의 좀 편안하게 그 릴렉스하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험난한 이 시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네네. 하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